폴란드 하늘이 흔들린 새벽, 러시아 전투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경을 넘어오자 긴급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23전술 항공대의 전투지휘소는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FA-50 조종사들이 곧장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무전교신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기는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FA-50과 미그-29가 연이어 이륙해 침입한 항공기를 저지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새벽에 벌어져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 충격은 단순한 국경 사건을 넘어 유럽 전체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정찰기와 수호의 35가 몇 차례 무단 침입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군이 합동으로 군용기를 투입한 전례 없는 패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시험하는 노골적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미국 CNN조차 러시아가 유럽 방공망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달아올랐습니다. 언론은 연일 하늘이 뚫렸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정부는 즉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공백, 그리고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자 폴란드 사회는 군사력 강화 요구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는 단지 국경 긴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유사한 침범 사례가 있었지만 나토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최전선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직후 시민들은 군사 동원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충격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현재 보유한 전술항공력은 48대의 F-16, 일부 수호의 공격기, 그리고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한 FA-50 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F-35A 32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는 2028년 이후에나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최전선에서 실제 작전 가능한 항공기가 100대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치명적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폴란드가 직면한 이 공중전력의 공백은 단순한 전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였고 유럽 방위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에서 날아온 새로운 이름 KF-21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러시아의 도발을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력 구조 자체가 이미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48대 F-16은 1990년대에 도입된 기체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신 블록 수준으로 개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는 F-16 현대화에만 10조 원을 투입하려 했고 그중 절반인 5조 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이 2030년부터 2038년까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실시간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1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공백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F-35A 도입도 해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32대를 주문했지만 2028년 이후부터나 순차적으로 인도되며 평시 임무에는 유지비와 운영 제약 탓에 제한적으로만 투입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러시아와 맞서는 최전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수는 100대 이하라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이미 수호이 57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고 수호이 35개월의 개량형까지 전선에 투입하며 양적, 질적으로 우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히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터져나온 불만은 뚜렷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언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흔들었고 군 내부에서도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F-16 현대화와 F-35 도입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위기에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직면한 딜레마는 단순한 장비 부족이 아니라 시간과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러시아가 매번 집요하게 공중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단 몇 년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토 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는다고 해도 전력 공백이 존재하는 한 국경은 항상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찾는 해답은 새로운 전투기, 그것도 당장 전력화가 가능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의 이름 KF-21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KF-21이 폴란드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흥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미래의 산업 기반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FA-50을 도입하고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을 확보하면서 양국 간 신뢰를 쌓아온 것도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자 KF-21은 곧다음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전력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120대 양산 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3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5조 원 수준의 예산만 있으면 40에서 50대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가 F-16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현대화할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KF-21은 2030년대 초반부터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공중 전력이 부족한 폴란드 입장에서 KF-21은 숨통을 틔워줄 현실적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단순히 군사력 보강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산업협력입니다. 독일, 프랑스 주도의 유럽 항공산업은 기술 이전에 극도로 인색했습니다. 라팔, 타이푼, 그리펜 같은 기종은 현지 생산을 허용하지 않았고 기술 이전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FA-50 블록 20폴란드형 계약에서 정비 인프라와 기술 이전을 보장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폴란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의되는 구상은 단순한 기체 도입을 넘어섭니다. KF-20 일현지 조립 라인 건설, 부품 생산 참여, 나아가 자체 무장 통합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PGZ와 한국항 공우주산업 KAI이 합작해 생산과 정비를 연계하는 구상은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던 유럽 항공산업 질서에 균열을 내는 동시에 폴란드가 독자적인 전투기 산업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미국은 여전히 F-35를 통해 폴란드의 군사적 의존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과도한 비용과 운영 부담은 폴란드 사회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미 FA-50 도입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와 무장을 사용하면서도 한국 플랫폼을 통해 전력을 강화한 경험은 폴란드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KF-21 계약은 폴란드에게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산업 도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였습니다. 유럽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에게 KF-21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카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KF-21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치적 파장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F-35를 중심으로 한 군사 의존 구조를 유지하려 하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지나친 비용과 운영 부담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와 스페인처럼 F-35 도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국가들의 사례는 폴란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허용한 FA-50 도입이 이미 그 사례였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KF-21은 민감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존 유럽 주도 항공산업의 틀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앞세워 기술 이전을 제한하며 산업적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KF-21을 대량 도입하고 현지 조립 라인과 부품 생산에까지 참여한다면 유럽 항공 질서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한 소비국을 넘어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까지 자극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등이 이미 FA-50과 KF-21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의 첫 유럽 구매자가 된다면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입지는 동부 전선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프랑스와 독일에게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복잡합니다. 폴란드가 10조 원 중 절감한 5조 원으로 KF-21을 도입할 경우 F-16 현대화와 KF-21 전력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0년대 초반 폴란드는 F-16V 48대, KF-21 40에서 50대, F-35A
32대, FA-50 블록 22대라는 혼합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총 130에서 140대 규모의 항공 전력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강된 수치이며 러시아의 압도적 기체 수량에는 못 미치더라도 동부전선에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외교적 함의를 동반합니다. 폴란드는 미국, 나토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 독점을 흔들 수 있고 동시에 자국 항공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KF-21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산업적 효과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언론들은 KF-21은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카드라고 규정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공개한 KF-21의 미사일 실사격 영상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충격파로 작용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한국 공군이 공개한 KF-21의 실사격 영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시험탄 분리 영상이 아니라 실탄을 발사해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는 모습은 그동안 의구심을 품던 외국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무장통합 기술을 의심하며 실제 전투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도 이 순간부터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KF-21이 단거리 미사일을 측방, 전방, 하방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발사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기를 추적하는 수준을 넘어 근접 공중전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사 직후 미사일이 90도로 꺾이며 측면 표적을 제거하는 모습은 KF-21이 실전 상황에서도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유럽산 라팔이나 유럽파이터에서도 쉽게 구현되지 않는 능력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인도네시아 언론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양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이미 대체 구매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원하며 불안한 파트너로 남아있는 사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KF-21에 눈을 돌렸습니다. KF-21이 보여준 무장통합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수출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메타디펜스와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KF-21이 잠재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팔을 고려하던 국가들이 KF-21 쪽으로 관심을 돌리자 프랑스 방산업계는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국인 중국, 일본의 반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유럽 강대국 프랑스가 한국산 전투기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KF-21의 위협은 단순히 전투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300기의 F414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창원 공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KF-21 국내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사실상 대규모 수출까지 대비한 체계였습니다. 기술 선도국조차 따라오기 벅찰 정도의 속도로 생산과 투자가 진행되자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군용 항공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KF-21의 실탄 발사 영상은 군사적 충격을 넘어 세계 항공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미래로 향했습니다. KF-21이 가진 잠재력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폴란드가 이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동부전선의 하늘은 어떤 그림으로 바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유럽 각국의 전략 계산을 새롭게 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KF-21의 미래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블록 1에서 공대공 전력화가 시작되었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어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5세대급 전투기로의 진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은 한국이 단번에 완성형을 내놓을 수는 없어도 꾸준히 진화하는 방식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설계입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한 4.5세대기가 아니라 5세대 진입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플랫폼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장 운용 능력입니다. 미국이 자국산 미사일 통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산 무장과 국산 무장을 병행해 독자적 통합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티어와 아이리스-T 발사 성공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자체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동남아나 중동처럼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KF-21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엔진입니다.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미국 지사의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이 독점한 기술 분야로 철저히 폐쇄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만약 엔진 국산화가 성공한다면 이는 부품 공급망 자립과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KF-21의 가격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곧 KF-21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만약 5조 원을 KF-21에 투입한다면 단숨에 40에서 50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면 최대 80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공중전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국 항공산업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KF-21의 현지 조립과 부품 생산 참여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 산업동맹의 성격을 띱니다. 이는 유럽 항공산업의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고 폴란드를 새로운 축으로 부상시킬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장악하던 시장에서 KF-21은 빠른 생산,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이라는 3박자를 무기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KF-21을 도입하는 국가가 나타난다면 체코나 루마니아, 핀란드 등도 줄을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KF-21은 유럽 항공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에게 KF-21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KF-21은 한국이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미사일 발사 영상은 단지 기술적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미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KF-21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등장이 아니라 세계 전략 지형을 뒤흔드는 새로운 흐름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가른 러시아 전투기의 그림자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방위 체계의 취약함을 드러낸 경고였고 동시에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 동부 전선의 하늘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신호탄이었습니다. F-16 현대화와 F-35 도입은 장기적 해법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름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입니다. 빠른 전력화, 합리적 가격,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 가능성은 폴란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서야 하는 국가로서 폴란드에게 KF-21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유럽 항공 산업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KF-21이 단순히 동부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항공산업 권력 구조를 재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시선도 KF-21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심지어 프랑스 남미 시장까지 KF-21은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탄 발사 영상으로 증명된 무장 운용 능력은 의심을 불식시키며 한국이 더 이상 신흥 방산 국가가 아닌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와 차세대 블록 개발이 이어진다면 KF-21은 단순히 4.5 세대기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 나아가 6세대 경쟁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략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과 산업 도약을 동시에 성취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KF-21은 한국을 넘어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폴란드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곧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번져갈 것입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결정지을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